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하라고 말했단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재판이 각각 다른 법정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데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퇴임식이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는데 항소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사에서 밝히겠다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작 퇴임사와 마지막 퇴근길에서조차도 관련 입장은 없었습니다. 심경을 묻자 답 대신 미소를 짓기까지 했는데요. 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 포기 전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며 검찰을 감싸기도 한 노 대행. 민주당은 탄핵 없이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화답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건지라는 의문이 됩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을 찾아 장외 규탄 대회를 이어가는 상황. 나란히 국정조사를 외치고 있지만 여야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현 서울고검장이 전보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인사 일자는 내일자입니다. 서울고검장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노만석 대행 후임 자리로 신임 대검 차장에 전보됐다는 인사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인사는 내일자로 이뤄지게 됩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요.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내일부터 구자현 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즉 대검 차장이니까 지금 총장이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 직무도 대행하게 됩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 자리에 가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퇴임식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라고 대검 대변인실이 앞서 밝힌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 기대가 좀 모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자세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하는 상황이 답답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일종의 좀 해명 무대가 됐다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일단 해명도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또 새롭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내놓으셔서 이것 가지고 지금 또 계속해서 이 논란이 진화되지 않고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씨를 좀 뿌려놓고 나가신 게 아닌가, 그런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지금 나오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좀 후련해하는 모습, 그래서 좀 얼굴이 좀 미소도 만연해 하시고 좀 밝은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의 이 검난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집단 항명 사태까지 진화를 시켜내지 못하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국민들께서는 좀 다른 생각들도 좀 가지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본인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판단을 했다라고 해놓고 그것과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발언들을 내놓으셨다면 그에 합당한 해명도 사실 오늘 좀 하시고 가셨어야 이 논란이 말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선 매우 아쉬운 퇴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퇴임식이다. 김영희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영화 대사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비겁한 변명을 하고 떠나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총장으로서의 역할인 겁니다.
지금 저런 모습은 본인만 후련한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답답하게 만든 겁니다. 노만석 총장은 떠나면서 자기가 퇴임할 때 공직자는 공직을 떠날 때 말이 없이 떠나야 된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총장은 단순하게 경영자 마인드로서 단순히 사건만 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검찰은 무조건 사건만 바라보고 사건에 따라서 중립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말을 하면서 떠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예. 지금 이 혼란 상황을 더욱더 혼란스럽게만 만들었습니다.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했었어야 될 말은 대장동 항소를 누가 어떤 외압에서 자기가 꺾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떠났어야 되는데 그걸 밝히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국민, 더 나아가서 검찰 조직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이런 취지의 의혹에 대해서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부대껴 왔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무슨 뜻인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후배들과 관계에 대해서 마음이 부대꼈다 이렇게 재차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조윤삼 위원님, 정부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렇지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힐 것이 아니라 예. 이번 퇴임사에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야겠죠. 밝혔어야 했겠죠. 그렇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확실하게 법무부와 관련해서 어떠한 갈등도 없었다라든가 외압이 없었다라든가 이런 사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이 모든 부분들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노만석 전 검찰총장이 잘한 일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와 법무부와의 그런 갈등을 스스로 불거지게 한, 노출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검찰 후배들을 제대로 이끌지도 못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도 스스로 파탄낸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어느 하나 잘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퇴임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기도 한 지점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노만석 대행이 꺾인 자로서의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노만석 대행의 코멘트는 이 사건의 윤곽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은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금요일 오후 5시 30분까지도 이미 항소된 줄 알고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검찰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용산과 법무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라고 하는 말도 했었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표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법무부 차관이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지만 그 3가지 모두 항소 포기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 저쪽에서 지우려고 해서 부대껴 왔다. 라고 하는 것에서 저쪽은 이쪽이 아니니까 검찰이 아니고 그러면 정권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우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 사건 및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추론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대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외부의 힘이 강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여전히 꺾인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두 마디 말을 얻는다고 해서 그 사건의 윤곽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부대껴 왔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여야가 또 다른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송영훈 의원의 해석이었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오늘 노대행이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라고 정치권에 좀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퇴임사에 담았고요. 항명이 아니라 우려를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입장 표명 대신에 이런 일종의 요청, 당부만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조직을 지키려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이런 발언이라면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검찰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형법을 다루는 검찰 같은 경우는 명확한 단어를 써야만 국민들께서 이해도 하기 쉽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또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외부 공적 조직을 흔들 때는 결국에는 그 권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얻어야만 맞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대행이 보이는 모습을 어떻게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모습은 저는 그 어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굉장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비겁한 모습을 계속 반복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치권은 오늘도 이 사안을 두고 많은 말들을 뱉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검찰 또한 집단항명 등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저항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인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탄핵 없이 검사의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 징계법은 폐지하고 검찰청법은 일부 개정하는 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앞서 예고를 한 바 있죠. 여기에 검찰총장까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혹시 뭐 일각에서 검찰이 좀 외풍에 취약해진 거 아니야? 이런 부작용도 우려가 나오거든요. 저는 뭐 그런 지적에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정치적 외풍이라는 이름으로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에게 어떤 이 사건 청탁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품을 수수한 검사가 있다면 이 검사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또는 그 검사가 이 증거를 조작해서 무리하게 기소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까지 무죄가 확정된 상황이 생겼다면 그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이러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검사들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똑같이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대다수의 검사들을 그 목적지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정치적 검사 또는 조작 기소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검사가 있다면 그 검사들에게는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사 징계법에 대한 폐지 그리고 검찰청법에 대한 개정안을 저희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회에서 또 다른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변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 입장도 들어볼게요. 검사 징계법은요, 검사에 대해서 일정하게 신분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임까지는 가능하지만 파면을 못하게 해놨잖아요. 이것은 사법기관인 법원의 법관에 대한 신분 보장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판사도 파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렇게 해놓은 것이냐. 결국 검사들이 독립적으로 소신껏 일하라고 그렇게 신분 보장해 놓은 겁니다. 이 검사 징계법을 개정해서 파면을 할 수 있게 만들면요, 사람으로 치면은 횡격막을 없애는 것과 비슷합니다. 횡격막이 뭐냐면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근육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딸꾹질을 할 때 정도야 뭐 횡격막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사실 그 횡격막이 없으면은 가슴의 흉곽이 넓어지고 좁아지는 걸 못해서 사람이 숨을 못 쉽니다. 마찬가지로 이 검사 징계법에서 검사의 신분 보장이 없어지게 되면 검사들은 더더욱 독립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저 법안을 지금 오늘 발의한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7천억 원의 전대미문의 추징 포기를 한 이 불법적인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반발하니까 입을 막고 겁박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저런 검사 징계법 개정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 신분 보장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검사들이 평소에 파면당할 일이 얼마나 있겠냐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신분 보장을 없애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엇갈리는 입장을 갖고 있네요. 공소 취소 금지법, 이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사실 의석수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긴 한데 김인영 의원님.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입법 통과를 못 시킨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국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대장동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800억을 국가가 손해보는 겁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이런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또 분명히 취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권력이나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고 검찰에 끊임없이 주문했던 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임명할 때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임한다고 배경을 밝혔었거든요. 그런 만큼 민주당에서도 이런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오히려 민주당도 이런 법안에 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다. 행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수순이긴 합니다. 앞서 저희가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내일자로 대검 차장에 전보 조치됐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면직안 제거를 했다. 이렇게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론조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서 소폭 4%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파란색 59%가 긍정평가고요. 빨간색 32%가 부정평가입니다. 59대 32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격주마다 발표되는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라고 하죠. 이건 어제 발표됐는데 여기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긍정평가가 61%로 지난 발표 대비 10월 다섯째 주 발표 대비 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기관 모두 항소 포기 상황이 반영된 기간에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발표된 그런 결과입니다. 조현삼 의원님, 수치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치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긴 하죠. 예. 그런데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시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MBS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격주마다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사이에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도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에이펙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승폭이 오히려 좀 둔화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MBS라든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살펴보게 되면 지난 2주 차이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다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격차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단지 일주 만에 여론조사를 진행했는지 아니면 격주마다 진행했는지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당장은 이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추세를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지난주는 에이펙이 끝나고 난 다음 주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야 될 상황인 겁니다. 전반적으로 에이펙에 대한 성과가 좋았고 더 나아가서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어쨌든 호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사건이 완벽하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있었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여론에 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였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될 가능성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의 관심은 현직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해서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까지 관여되어 있다고까지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 문제는 이슈화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점을 계속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충분히 여론조사상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는 하락에 끼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 쪽에 그러니까 부정평가의 이유들로 나열된 것 중에요.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압박 이 항목이 새롭게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이 흐름이 향후 전반적인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이 이슈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의 봉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차주에 들어서게 되면 또 다른 이슈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노만석 대행이 사퇴했고 신임 대검 차장이 임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가지고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부정 측면이 좀 강조가 된 것, 특히 이 대장동 문제라든지 재판 회피라든지 사실상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지난 일주일 내내 뭐 전사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그 정쟁을 이제 한 결과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이 국면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겠지만 이 상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금 자료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정당의 지지율도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예.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현 정부 그리고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강화하는 지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만 그 덕분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부 빠진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럼 상승한 부분이 있느냐라고 예.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저는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공격하기 위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정당 지지율에서 지금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문하고 반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진석 의원은 이 대장동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다음 주면 봉합될 것이다. 오래 지속은 안 될 것이다. 전망하셨는데 송영훈 의원 의견은 어떨까요? 이번 주 한 주 하락으로 멈추기를 바라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희망사항이겠죠. 이런 갤럽 조사와 같은 응답률이 높은 전화 면접 조사는 정치 고관여층부터 저관여층, 무관심층까지 널리 포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그것이 여론조사에 온전히 반영되는 데는 2주 정도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대장동 전대미문의 항소 포기, 실천억 추징 포기 사건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냐.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십니다. 는 에이펙이 있던 주와 있은 직후를 비교해 보면 긍정평가가 6% 오르고 부정평가가 4%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부정 마진이 10%가 늘어났어요. 그 정도의 효과를 얻었다가 이 한 주 만에 마진 10% 중에 7%가 되돌아갔습니다. 긍정평가는 4% 하락, 부정평가는 3% 상승. 한 주 만에 7%를 반납했는데 다음 주까지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은 이 10%를 온전히 돌려놓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방증하는 것이 이 항소 포기 사안 자체를 물었더니 이미 부정평가가 48%나 되고 긍정은 30%가 채 안 됩니다. 29%인데다가 아직 모른 무응답으로 답변하고 계신 분들 23%가 있는데 이분들 중에 부정평가가 앞으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더 하락하고 부정평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고 하나만 짧게 덧붙이면 예. 한국갤럽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개별 사안, 예를 들면 검찰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부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온 사안이 이 대장동 항소 포기입니다. 그만큼 휘발성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정권 스스로 특검과 정성호 장관 해임 등을 통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이 파장은 계속 커질 겁니다. 예. 방금 그 말씀하신 한국갤럽이 따로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말고 이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에게 따로 물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48%, 적절하다가 29%, 그리고 모른다 응답 거절이 23%였습니다. 조현삼 위원께만 여쭤볼게요. 이거 중도층 표심에 또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미칠까요, 영향을?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만 두고 본다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권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방선거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프레임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적으로 좀 추징금의 7,800억에 해당되는 추징금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주장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1차 공소장에 살펴보게 되면 배임액이 65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차 수사를 통해서 확장시킨 것이 4,800억 정도였죠.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상 배임액조차 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요. 그것을 제대로 소명하고 입증하지 못한 것은 검찰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은 것도 지금까지 항소를 하지 않은 그런 이전 사건들의 각종 규칙과 그런 것에 준하게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외압도 없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어떠한 실익이 있는 겁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선도 남겨놓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살펴봐야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여권 입장에서는 하등의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재명 정부의 탓으로 몰고 있는 국민의힘의 여론전이 일단 이름 먹혀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 아주 짧게만 짧게요. 좀 말씀드리면은 외압이 없었으면 도대체 정청래 대표는 왜 검사들이 집단 항명한다고 하는 겁니까? 명이 있어야지 항명도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의견 개진이면 그것을 항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본인이 2019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상당한 정도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파의 불리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 비판을 넘어갔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외압을 행사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이것이 정상인가라는 말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스스로 남기셨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이 이슈가 국민의힘 패널들 분석대로 2주 뒤 정도까지 그때 새로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지 또는 다음 주엔 또 다른 이슈가 또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 여기까지 토론을 하고요. 다음 이슈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제 초고라는 게 보면은 그 지렁이 글씨거든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아라비아 지렁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거를 막 티도 만들어서 입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송장원 지렁이를 검색해봐라.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향해 한 말입니다. 어제 내란 재판의 키워드가 지렁이였다면 오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아작이 화두였는데요. 피고인 입장시키십시오. 2025 고압 1010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김건희 씨 재판에는 이른바 문고리로 불리는 정지원 전 행정관이 출석한 가운데 건의2 번호의 실제 사용자와 아작 발언의 진실에 눈길이 쏠립니다. 예,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재판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건강 문제로 보석을 청구했던 김건희 씨 오늘 재판에서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퇴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보석 신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걸 의식한 것일까? 조윤선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보석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예. 보석을 허가해 준다면 본인은 전자장치도 부착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퇴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추후에 있는 각종 그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함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증인 신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과 답변이 나왔을 때 김건희 씨가 현장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 어떠한 표정 변화를 보여주는지,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직접 신문에 나설 것인지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퇴정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김건희 씨 공판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뉴스에서 많이 등장한 유경옥 전 행정관 출석할 거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샤넬백 이런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됐기 때문인데요. 송영훈 위원님,
출석을 안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정도 되면은 과태료 부과 또는 더 나아가서 강제 구인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주변적인 증인이 아니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성배 씨를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하는 그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2번에 걸쳐서 불출석하고 있고 사실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잘 확인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피고인의 사실상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론하게 만드는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난번에 김건희 씨 변호인 측에서 유경옥 전 행정관이 아직도 김건희 씨 자택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고 있다. 라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전히 피고인 측의 영향 범위에 있는 인물인데 계속 불출석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어떤 그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법원도 아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유경옥 전 행정관 여전히 김건희 씨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송영훈 의원이 분석했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앞서 본 것처럼 그 특검이 최근에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할 때 문을 열어준 게 유 전 행정관이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요. 근데 불출석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 전 행정관은 거의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아마 본인도 나름의 그 고민이 있을 거예요. 지금 건강상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진술을 못할 정도인가라고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예. 지난번에 전성배 씨가 본인이 재판에 나오기 직전에 그동안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유경옥 씨도 재판장에 나와서 진술을 하게 되면 이젠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과 다르게 지금 재판에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예. 나와서 특검에서의 조사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일단 좀 회피하고자 그런 그 모면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재판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을 통해서 예. 마지막 퍼즐을 빨리 끼워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석하면 김건희 씨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아마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용 의원님, 정지원 전 행정관도 오늘 주목이 되거든요. 이른바 그 건의2 전화번호 사용을 두고 그 진실을 밝힐 만한 핵심 증인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의2 번호로는 지금 통화를 많이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가 굉장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김 여사가 맞다면 김 여사 측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앞서 다 언급했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김 여사 측근 측은 아직까지도 최측근들은 여전히 김 여사의 영향력에 있고 아직까지는 뭐 소위 말해서 돌아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나와서 정지원 전 행정관이 건의2 사용자가 누군지 진실을 만약에 밝힌다면 앞으로 측근들이 전부 다 각자 도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 게 아닌가라는 어느 정도 기준 잣대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 오늘 어떤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했는지 유의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건의2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앞서 건진 법사가 법정에서 이미 건의2로 전화하면 김건희 씨가 받았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정지원 전 행정관의 증언이 필요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진술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그런데 또 지난달인가요? 법정에서 건의2 이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잖아요. 여기에 김건희 씨가 등장한 게 있고요. 이 정도면 건의2는 실제 사용자는 김건희 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거의 그렇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재생이 됐는데 물론 뭐 그것만 있지는 않고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화기가 수시로 사용 주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것은 선서한 증인에 의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으로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현재까지는 그런 정황이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증언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건의2라고 하는 전화의 실질적인 주인에 대해서는 네. 사실상 거의 이제 진실에 가깝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건희 씨가
재판을 이렇게 받고 있고요. 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체포 방해 관련한 사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내란 사건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전화 통화가 역시 쟁점이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입니다. 그때 보안폰이 울렸습니다. 바치라고 하면서 그 비상계엄 방송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바치 그저고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 라는 말씀과 국정원에도 지금 주겠다는 건지 나중에 주겠다는 부분의 시점은 없지만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예, 지난 2월에 헌재 탄핵 심판 때 많이 봤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바로 있었던 법원 내부 영상을 방금 보셨습니다. 조윤선 위원님, 이른바 그 홍장원 메모를 두고 어제 증거 채택 공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때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 홍장원 차장의 메모 자체의 좀 신빙성을 흔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메모의 그런 증거 능력을 상실시키고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 스스로가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가 아니더라도 이미 스스로가 진술을 한 부분도 있고 그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일관되기도 합니다. 헌재에서의 진술이라든가 이후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라든가 모든 진술이 동일하고 일관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메모의 그런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 여부와는 무관하게 홍장원 전 차장의 그런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거 능력을 메모에 한정해서만이라도 좀 상실시키고자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전략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 단지 유리하게만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에 대고 이 초고가 아라비아 지렁이 같은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이후 다른 메모들이랑 비슷하지도 않다 이렇게 신빙성을 깎아내린 듯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여론전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 증인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홍장원 차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각적인 증거가 있는 흔들 수 있는 잘못된 행동에보다는 증언을 번복했는 게 예. 홍장원 차장이거든요.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이 계엄 당일날 행적과 CCTV 행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게 CCTV에 공개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장원 차장을 집요하게 공격함으로써 그 진술을 조금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홍장원 차장만큼은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여론 어느 정도 반영해서 법정에서 저런 전술을 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렁이 발언이 나와서 이것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일종의 좀 자제하라라는 취지로 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이 발언을 두고도 어제 시청자들이 좀 진행 방식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 세간에서 일부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사건의 진행이나 혹은 어떤 심증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구심을 불식시켜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심 피고인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제기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재판이 중계가 돼서 영상이 언론사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을 재판부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재판부가 편향되어 있다는 의구심은 이제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좀 거둘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판을 해설할 때는 최대한 정당인이 아니라 법률가의 관점에서 해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 메모에 대해서 저렇게 집요하게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문제 삼더라도 재판부는 홍장원 전 차장의 법정 진술만으로도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유죄의 증거에 그 법정 진술만 기재하고 증거 목록에서 오히려 그 메모는 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많이 기술적으로 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도 아마 알고 있을 건데 왜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집중하는가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가적
입장에서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김진욱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편향성을 이제 걷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편향성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 그 직위원 재판부가 다루고 있는 범죄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죄라는 매우 중형입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혐의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너무나 편안한 듯한 다른 재판부에서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이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 이런 지금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웃음도 작고 이 지금 재판부 재판장하고 농담도 좀 자유롭게 하고 너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재판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지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가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뭔가 이 진행이 정말 공정하고 그리고 이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해서 저희가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공판에서는요. 이강 전 경호처 경호 5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장이요. 카카오톡 메신저에 나에게 보낸 메시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보낼 수 있는 그 기능을 통해서 저장을 해놓은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초 발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입니다.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뒤인 올 1월 11일 경호처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을 정리한 겁니다.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그리고요,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하고 이거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적어 놓은 겁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메모장처럼 이 메신저를 가끔 쓰기도 하는데 그게 오늘 제시가 됐습니다. 조윤삼 위원님, 사실 이게 오타도 있고 뭐 물음표 표기도 있고요. 좀 급하게 타이핑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이 메시지의 증거 능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진술을 받아 적은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작성했을 그 경위를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해당 그 간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메모를 허위로 작성할 그런 계기라든가 이유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본인도 지금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서 사후에 추후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니 급하게 작성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그런 책임 여하와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진술을 기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외부적인 그런 정황들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메모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메모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이거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좀 짧게 여쭐게요.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해라. 이거 언론에 잡혀도 문제 없다라고 지난 1월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력 순찰해라. 아작내도 된다.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할 수 있는 진술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어떤 유형력이 폭행처럼 몸에 닿아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체포 방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강할 수 있어 보이고 이강 전 차장인가요? 전 부장이죠. 부장이요? 예. 이 인물이 사실은 당시에 카카오톡에 나에게 보냄으로 해서 본인이 듣지 않는 말을 뭔가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작성해야 될 만한 그런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메모의 존재로 인해서 그 증언에 대한 증명력을 법원이 더 높게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아작나다. 국어사전 검색하면 깨지고 망가지다라는 뜻의 전라도 말이다라고 나오는데 아작내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위력 순찰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경호처 간부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듯한 전략을 쓰면서 증인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 입건되면 수사받아야 하고 유죄나면 연금 박탈돼서 임무 수행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요. 이 경호처 간부가 대통령이 옳고 내란이 아니라 판정되면 법적 책임을 받을 거다.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님. 이런 증인 신문 내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지금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이 경호처의 간부들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질문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대통령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해야지 이 사람들이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한 것, 그것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이다라는 식의 공격은 바람직한 공격도 아니고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분명하게 위력적으로 하라는 지시, 심지어는 이 총을 쏴도 좋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안위가 아니라 이 부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양심껏 증언하고 있는데 이 증언에 대한 이렇게 그 공격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한 이 질문 방식도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요되거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한 그런 사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용 의원님 연금 박탈까지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마지막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많은 오욕의 역사를 겪었고요. 국민에게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존폐의 기로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사항상 경호처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국민께 신뢰를 잃고 존폐의 기록에 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분히 저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호처 처우는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입니다. 저는 경호처 직원분들께서 하나된 충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경호처 직원분들이 영원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좀 배려하는 최소한의 양심 있는 질의 행태를 지문이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조현삼, 송영훈 두 법조인께 이 질문을 하고 저는 마스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박성재 전 법무장관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조현삼 의원님. 법원의 판단을 물론 존중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1차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기각이 된 것도 사실은 납득할 수가 없었지만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후에 보강 수사를 통해서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직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검사를 파견을 검토하고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그다음에 수용 능력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을 높게 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유죄가 아닌 무죄를 일단 예단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마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유 자체가 반복적인 불응이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인의 SNS에다가 그런 내란을 선동하는 문구를 적시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조차 되지 않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번 결정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납득할 수 없다. 네, 송영훈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거듭된 구속영장 기각은 결국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수사가 미진했든 혹은 법리 구성이 무리하든 간에 구속영장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기각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규탄하는 메시지는 대단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속영장이 나오면 올바른 법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사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당히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속영장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신분이
확실한 전직 총리니까 도주는 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SNS에 그 당시에 올린 게시물 같은 것들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인멸하고 말 증거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구속영장이 안 나온 것 같지만, 다만 이 말씀 한 가지는 꼭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되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전혀 적절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국회 안으로 계엄군이 들어가는 긴박한 상황에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해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체포해라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그야말로 비상계엄에 동조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검이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황교안 전 총리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국민의힘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은 많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 정당 지지율 모두 잠시 후에 맞수 토론에서 바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맞수토론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제명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세계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수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은 전략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쏟아지는 비판을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권 탄압, 정치 탄압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반인권적, 반법치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흥적 발언은 하지 않는다는 장동혁 대표. 하지만 정체 중인 국민의힘 지지율, 계획이 다 있는 걸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에 하회하는 것은 저희가 이 시간에 많이 다뤘는데 이른바 더블 스코어 정도로 지고 있다라는 결론이 한 두 가지 정도의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갤럽 오늘 발표된 것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42%, 국민의힘 24%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 보시면 민주당 42%, 국민의힘 21%입니다. 이 전국 지표조사 MBS 결과가 조금 더 두 당의 격차는 큽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때문에 민주당이 좀 불리한 거 아니야라는 예측도 많았는데 여전히 격차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한 두 달간의 그 국민의힘의 지지를 보면 그냥 20%에서 20% 초반대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게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겠죠. 사실 이게 정당이 나름대로 중도 확산을 가져가려면 40에서 50에 근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콘크리트라는 본인들의 어떤 강한 지지층에다가 지붕도 씌우고 벽도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지층이 필요한데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요. 그냥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마치 전체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발언 자체를 보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 자체가 누가 히틀러인지 국민들은 생각할 거예요. 누가 히틀러예요? 황교안이라는 인물은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완전히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서부지법 테러, 난동을 옹호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내란은 없었다고 불법 계엄을 아직도 옹호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우리다라고 서로 등치화시켜버리면 국민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재앙이 장동혁 대표인지 그가 주장하는 이 정부인지 너무나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전략이라고 하니까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걸 전략으로 세우는지 참 한심스럽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블 스코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저희 당이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오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15% 정도로 추산되는 저희 당의 잠재적인 지지자분들께서 지금은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도저히 지금의 국민의힘을 지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그게 왜 그러느냐. 방금 전에 장동혁 대표의 여러 발언들을 보셨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을 때 그 발언이 가지는 어떤 파장, 그러면 당 전체가 황교안이라는 분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영향력,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황교안이라는 분이 부정선거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저희 당 전체적인 생각을 대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탄핵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콕 집어서 당 대표가 저렇게 구호처럼 외쳤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발언이 철회되거나 더 어떤 해명을 한다거나 이렇지 않다면은 파장이 좀 오래 갈 것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잠시만요. 구자현 신임 대검 차장 퇴근길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와 관련해서 고검장님 입장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봉합하실 예정이실까요? 마찬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요. 그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일 같습니다. 사징계안 논의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노만석 대검 차장 오늘 퇴임식을 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요. 그래서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같은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의 내일자로 전보가 됐기 때문에 오늘 퇴근길에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됐는데 뭐 특별하게 저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만한 발언은 없었고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퇴근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좀 이어나갈게요. 그러면 윤석 대변인께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황교안 이 발언에 대해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거 그러니까 우발적인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한 거다, 그냥 계획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제 비공개 원내 그 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을 그 보도에 의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데이터와 상황을 잘 보고 있다. 윤 대통령 면회했을 때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많이 비판을 할 수 있어도 본인의 어떤 윤 대통령 면회라든지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 발언이 크게 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단 내부 결속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 그리고 광주 방문 등 어떤 중도적인 쪽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노력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어떤 데이터와 어떤 상황 분석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지적이 당내에서조차 있고 그 우리는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그 현장에서도 그 발언이 터졌을 때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아니다. 속으로 나직하게 나는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따라서 당 전체에서 당대표의 저러한 결정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이 동의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부터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행보를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당 지지율이 반등한다든지 어떤 지지층의 결집이 지지층의 외환 확장으로까지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장 대표의 말대로 진짜 이거 준비된 원고에 있던 그런 즉흥이 아니라 정말 계획된 발언은 맞나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현장에서 분위기 때문에 갑자기 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 사건 관련한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규탄하는 가운데 나온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말 대신에 민주당이 김만배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왔어야 합니다. 예. 근데 갑자기 내부를 향한 발언을 하면서 황교안이라는 분을 지칭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나름의 어떤 논리 체계 속에서 나온 어떤 계획적인 발언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이고요. 송영주 의원님, 네. 그 광주 방금 윤희석 대변인이 언급했는데 네. 매달 광주를 가겠다고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지난 11월 6일 날 갔으니까 뭐 곧 다음 달에 가겠죠. 그러겠죠. 그럼 더 거센 항의를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참 제가 장동윤 대표의 광주행을 보고 제가 나쁜 정치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광주를 가는 데 있어서의 선결 조건이 있죠. 이 탄핵 반대를 아직도 당론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철회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란의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광주 시민을 약 올리러 가는 건가? 아니면 광주에 가서 뭔가 이념적인 갈등을 초래해서 본인이 지지층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계산이었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쁜 정치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도 나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다가 했기 때문에 사실상 광주에 가시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왜 이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을 건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계산 같아요. 우리가 황교안이라고도 하고 호남에 가서도 얘기하고 또 TK 가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 군데를 건드려서 효과를 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저는 어디에서 보고서를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갤럽이나 MBS 조사를 보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잘못된 보고서를 주는 게 아닌지. 내란 수계를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 대다수의 중도층의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황교안 전 총리는 국민들이 허용한 범위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음모론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 공당의 기치를 음모론자와 동치시키는 것들, 이게 어떤 전략일까요?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략이라는 사고를 못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반성을 해야지 이걸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고 하기에는 한참 뭐가 부족해도 부족한 그런 모습 같아서, 사실 차라리 중도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면 우리가 한동훈이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탄핵을 찬성했다라고 하면서 좀 방향전환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차라리 전략적이지, 우리는 황교안이다? 그럼 차라리 전환길, 정광훈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럼 표 되잖아요. 아까 질문 제가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 이거 다시 질문 드릴게요. 방송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이거는 뭐 그 인증 패널제 뭐 이런 걸 염두에 둔 건가요? 아니면 의원들에게 그냥 좀 자제해달라 이런 건가요? 소위 인증 패널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섯 분에 달하는 분들이 뭐 미디어에 얼마큼 나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 입장을 뭐 대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총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의원분들 중에 장 대표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방송을 출연해서 당대표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으니 이 지점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의원들께 부탁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장동혁 대표의 비공개 의총 발언이 전해지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우리가 황교안 이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 선배 정치인을 향한 최소한의 인간적 의리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곽규택 의원은 누구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체포 상황이 부정선거 옹호와는 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옹호하면 안 된다는 건 전제를 하고 곽규택 의원도 발언을 했네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 양양자 의원이나 곽규택 의원의 말대로 하면 선배의 정치인에 대한 인간적 이유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하세요.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또 인간적으로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이다 하는 것이고, 또 체포돼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고초를 겪으니까 그러면 내란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알리는 거다.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고, 정말 중도층의 국민을 보고 한다면 장동윤 대표가 면이 상하더라도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죠. 내가 실언이다. 잘못됐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안 간다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무슨 전략이라고 하면 참 한심스럽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 우리는 황교안이다 발언을 좀 다뤄보고요.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 내용이 속속 보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계엄 모의 정황이 담겼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이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좀 감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그때의 상황이 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윤 전 대표님이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을 좀 반추해 주신다면. 글쎄요, 일단 여름부터 지금 자막에 나온 게 한동훈 당시에는 전직 비대위원장이죠.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있었으니까 7월 10일자 얘기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도 저런 발언을 하셨다는 거를 보면 이 관계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또는 용산 전체에서 보는 시각이 그때부터 상당히 나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희 총선 직후에 이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원내대표로서 기능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러면 쭉 24년 초부터 시작해서 계엄이 있었던 12월까지 실질적으로 당을 대표해서 대통령실과 소통하셨던 분은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분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맞고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느냐, 특히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윤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황을 언론들이 추측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관계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정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대화 내용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 대화 내용을 더 정교하게 추측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지금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만 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했겠구나라고 섣불리 예단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게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체포를 해서 더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체포 동의안이 지금 국회에 넘어간 거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신분에 사이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그 2024년 7월 상황을 굳이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특검에 넣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3일 밤 그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뭔가 관계가 끈끈해진 게 계엄 어떤 뭐랄까 체포 방해에 대한 동조한 것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특검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엄 모의 자체에 조금 이 정황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당시 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전 대표라고 불리는데 빨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2월 3일 날 체포 대상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있었습니다. 다 의아해했죠. 한동훈 그 당시엔 여당 대표니까 본인과 오랫동안 검찰에서 동고동락을 했고 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고 비대위원장도 있고 그리고 대표를 하고 있는데 왜 체포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안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은 반국가 세력의 하나로 묶인 거죠. 그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당시 대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대표가 선출이 당원회의에서 되긴 됐으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한동훈 대표 자체를 빨갱이 아니면 사악한 사람, 이거는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 끊임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의 지시와 이야기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 계엄 당시에 있던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한동훈 대표의 지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의견과 그다음에 대표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묵살했을 것인가. 그거는 충분히 7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계엄의 상황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시 한동훈 대표를 철저히 무시하고 체포 대상으로 놔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서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특검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 높다. 영장 발부 가능성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사과 문자를 읽고도 반응하지 않았다든지 혹시 뭐 소위 말하는 뭐 익심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다. 거기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선포 당시의 행동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과연 그 당시에 계엄 해제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해 행위를 했다거나
계엄 해제를 목적으로 국회에 침투한 군인들과 어떤 소통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나와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혐의 사실이 소명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기 때문이에요. 예,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네요. 뭐 한 2주 뒤쯤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이고 아마 범여권 의석수로는 뭐 넘어갈 테니까 그러면 뭐 영장 심사가 잡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이 이슈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토론거리가 있습니다. 한미 관세 안보 협상 팩트 시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 압박을 내부에서 가한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거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스토론 두 번째 주제 한미 협상 팩트 시트 최종 마무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두 분께 바로 평가를 여쭙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비춰서 실용적으로 만들어낸 성공적인 팩트 시트 관세 협상이었다라고 저는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직후에 해석에 따라서는 9천억 불까지 우리에게 부담 지우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마는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그런 부담들이 많아요.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지 미국 무기를 사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방위비 그것을 3.5%까지 올린다. 1% 이상 GDP 대비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의 부담이다. 합치면 한 120조 정도 될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농산물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게 지금 정의돼 있다. 예.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향후에도 더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 점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예상 밖에 오늘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이 있었고요. 팩트시트 관련 내용이 나오고 나니까 산업계에서도 환영의 메시지들을 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헌신적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한다. 기술 혁신 통해서 내실을 다지겠다. 또 그 마스가 프로젝트로 많이 지금 보도가 나오는 하나그룹은 안보 정책 정부의 기조에 적극 지지한다. 거제 조선소의 역량을 미국 필리 조선소에도 접목시키겠다. 이런 메시지 등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참 힘든 상황, 참 견디기 어려웠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소회를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밝혔다.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을 8월에 갖고 나서부터 에이펙까지 그리고 오늘 발표 이 시간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힘든 과정은 거쳤죠. 예. 외신을 통해서 시간은 우리의 편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버텨내겠다.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이 아니고서는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오늘 팩트시트에 대한 관세 협상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잘 안 됐다고 백지 시트라고 하는 데는 야당의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그리고 기업인들 그리고 외신조차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성공 아니면 한국의 승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트럼프가 요구했던 거 얼마나 좀 강압적이고 폭압적이었어요. 3,500달러 한 번에 다 내. 그리고 방위비 부분도 아주 뭐 100억 달러 이상을 줘야 되고 뭐 10조 원 이상을 달라고 했었나요? 그러게 알고 있는데 그러게 시작했던 협상 자체를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와서 에이펙에 잘 마무리하고 나서 지금 최종적으로 했을 때 내용을 보세요. 이 부분이 대한민국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더 많이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미국 측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던 것인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잘된 협상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풀어야 될 많은 세부적인 사안들이 있고 말씀한 대로 농산물 시장에 있어서의 쌀과 소고기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이 부분은 막아놨다.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의 방위 분담금, 그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한 좀 감축 문제 이런 것도 또 논의를 해야 되고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은 받았으나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농축 처리 부분들은 어떻게 또 가져올지 또 숙제로 남아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성공으로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조건에서 시작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막론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 협정 자체가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발목 잡거나 이게 주어가 국민의힘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느꼈을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25%에 달하는 관세를 일정 기간 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이 길어지니까 빨리 해라 이런 얘기가 국내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시간을 좀 끌면서 그것을 강점으로 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전략이 있었을 테니 예.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대통령으로서 토로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예. 오늘 나온 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백지다 하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성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가니까 선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더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부담해야 될 1,500달러에 달하는 투자 금액 그것이 정말로 미국의 투자가 된다고 봤을 때 과연 그 기업들이 국내에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는가? 그럼 국내 투자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고용을 비롯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런 정도의 설명 등은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그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됐다.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많은 기대감을 또 높이고 있는데 두 분께 이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내용은 또 좀 시간을 넉넉히 잡고 핵추진 잠수함만은 따로 이슈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상해봐. 삼양그룹이 만드는 한없이 편리하고 이토록 깨끗한 세상을. 즐거움이 넘치고 걱정은 사라진 너의 삶을 말이야. 이건 네가 누리게 될 세상이자 지금 스페셜티가 만드는 미래. 미래의 가능성을 키웁니다. 삼양. 중화 요리? 난 집에서. 차오차이로 어향가지도. 간짜장도 내가 한다. 와, 야 집에서 이게 되네. 차오차이. 아유 죽겠다. 다들 피곤하지도 않나. 저런 기운은 어디서 나와? 약국에서 나옵니다. 아로나민 골드에서 나옵니다. 약이니까 다르지. 내 몸을 1등으로 생각한다면 아로나민 골드 1등. 아로나민 주세요. 일동제약.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발표하는 올해 영평상 최우수 작품상에 이란희 감독의 영화 3학년 2학기가 선정됐습니다. 마지막 학기 직업 실습을 통해서 노동 현장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영화 속엔 수능 날에도 일터로 향한 학생들이 수능 뉴스가 나오는 TV 화면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19살이 수능 수험생인 것은 아니고 모든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터나 군대에 가는 비진학 청소년들 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비록 정당들이 내건 수능 응원 현수막에서도 이맘때 등장하는 수험생 할인 혜택에서도 주인공은 아니지만 각자의 생각과 속도로 한 발씩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응원하며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슬링웨이 슬링웨이 슬림한 몸매 갖고 싶니? 슬링웨이 다이어트 두드림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흑표 침대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선 순발력이 관건. 11초 안에 빠르게 담아야 하니까 스트레이트로 터치. 11초 동안 최대한 많이 담아라. 광군제 기념 11초 장바구니 챌린지. 알리익스프레스. 야, 우리 냄새 나면 어떡해? 이대로 하면 실내가 너무 말 거야. 페브리즈 실내 건조. 말릴 때 젖은 옷에 뿌려두면 냄새 부위 직접 탈취. 다시 빨지 않아도 신내가 싹. 페브리즈 실내 건조.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V 해병대 수사단 해체 지시. 2023년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을 비롯해서 군사 경찰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그 배경에 V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메모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